북한도 핵을 투발을 한다고 하면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의 수단이 바로 핵이 되지 않을까. 한 번 맞는 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멋진 창창입니다. 저는 유튜브 멋진 창창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공군에서 20년 정도 있었고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 주로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 예하에서 미사일 분야에서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좀 굉장히 이 극비에 가려져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적 정세에 있어서의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북한이 우월한 위치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드디어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추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보기관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해 볼 때 북한이 핵탄두를 현재 10에서 20여 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국내 전문가분들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왜 북한이 그런 기술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의 효시입니다. 핵을 보유하라는 것이. 그래서 태생적으로 북한은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국가급 지표였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4, 50년간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북한이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의 기술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국내 전문가들하고는 좀 이 부분에서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의 원천은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련이 미사일 기술을 처음엔 주지 않았어요. 북한이 이 부장난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러시아가 시리아에 수출했던 그 미사일을 역수출해가지고 다시 그걸 이제 재설계하죠. 결국은 핵을 투발하는 데 있어서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략 폭격기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핵탄두가 무겁기 때문에 전략 폭격기에 실어서 날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그 핵을 투발한 게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투하된 게 바로 원폭 투하가 폭격기가 가서 투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단이 뭐냐면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핵 추진 잠수함 혹은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이유는 잠수함에 핵 추진을 해서 가야 될 필요성은 물론 에너지의 무한 공급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큰 잠수함에서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크기가 커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ICBM, 즉 인터컨티넨탈 밸리스틱 미술인데요. 바로 미사일에 이 탄두에 핵탄두를 실어서 쏘는 게 그게 바로 핵미사일인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에 재래식 무기, 재래식 탄두가 달려있으면 걔는 그냥 미사일인 거예요. 그런데 탄두에 핵을 실었기 때문에 핵미사일이 되는 거죠. 결국은 북한은 전략 폭격기는 보유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두 번째 수단인 잠수함 그리고 세 번째 수단인 이 미사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착을 가지고 갈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핵탄두를 실어서 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 운반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미사일하고 잠수함인 거죠. ICBM이 왜 무섭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10,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것도 무서운데 근데 거기에 핵이 달리면 수백만 명이 한 번에 엄청나죠.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들이 대략 한 15킬로톤 정도의 화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핵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보다 기본적으로 탄두 하나당 한 10배 이상 정도의 능력이 될 거라고 봐요. 대충 한 100킬로톤이라고 보게 되고요. 탄두 하나가 가지는 파괴력은 그냥 엄청나도 그냥 도시 하나를 그냥 이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봐야겠죠.
일단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을 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묻는데, 이건 사실 이건 제가 대답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동안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했던 걸로 답변을 드린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의 작전 계획은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다 하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작전 계획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작게 5027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도 전제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북한은 핵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작전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북한이 핵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거 이제 기존의 계획과는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도 핵을 투발을 한다고 하면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판을 해서 핵을 쏘게 된다면 목표 지점은 당연히 수도권, 수도 서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부산 쪽을 보고 있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핵을 쓰게 된다면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표적을 선정을 해서 때리게 될 텐데요. 저는 그것을 이제 부산 쪽이라고 보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부산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 물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초전에 이 전쟁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봉쇄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들을 고속으로 남하를 해서 수도권이 적짐 중심이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매우 불리한 위치이고 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겁니다. 즉 고속으로 남하해서 40km만 돌파해버리면 수도권을 점령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수도권을 점령하고 나서 증원 전력들이 더 이상 한반도에 상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협상을 통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고를 하고 쏘지는 않겠죠. 그래서 북한이 핵을 쏜다는 거를 늘 지금 대한민국 공군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탄도탄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어요. 이미 2대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이 그린파인 레이더가 24시간 북한을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가 지금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모처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이 총 4대의 그린파인 레이더가 항상 그 북한을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이지스함, 서해 동해에서 이지스 레이더로 또 감시를 하고 있죠. 이 이지스함의 임무 중에 하나는 바로 북한의 탄도탄을 탐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지상에서는 그린파인 레이더가, 그리고 해상에서는 우리 서해 동해에 우리 해군 이지스함에서 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핵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냉전 시대에만 하더라도 사실 인류가 핵을 더 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어떤 인류애적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기저가 깔려 있냐면, 만일에 너가 핵을 쏜다면 우리도 핵으로 응징을 하겠다라는 매드 전략이 있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둘이 결국은 둘 다 처맞기 때문에 승자가 없다. 그러니 서로 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인류의 이성을 기반으로 했던 이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는 북한은 좀 이게 좀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핵과 관련해서는 이 미국이 이 대한민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우방국으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는 좀 재미난 것이, 국제 정세에서 얼마 전에 중국이 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을 또 천명한 적이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남과 북의 대결이면서 핵우산 대 핵우산의 대결이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 미사일이 핵미사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거는 판단은 안 돼요. 이 미사일의 페일로드가 얼마 정도 되는지, 즉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역산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런 실험을 한 이유는 어느 정도 무게의 탄두를 실어서 보내기 위한 실험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고요. 바로 그런 탄두의 무게와 여러 가지 탄두의 궤적이나 이런 걸 분석해 볼 때 핵탄두를 탑재해서 쏘기 위한 실험이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지난
가을인가요? 걔네들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쐈을 때 탄도가 정상적인 탄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변칙 탄도를 그려버린 거거든요. 정상적인 탄도 비행을 했을 때는 낙하 지점이 이쪽이 되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다시 변칙 기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정상적인 탄도 비행을 안 하는 그런 실험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미사일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북한이 핵을 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 한반도에서 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사드는 대한민국 자산이 아니에요. 주한미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드가 빠져나가면 현재로서는 한반도에 핵미사일이 날라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드 미사일이 미국 자산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탐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탐지하고 식별을 한 다음에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 이 슈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드 미사일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슈터가 없어요. 패트리어트가 있기는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는 20km 정도에서 교전이 되고, 그러니까 사드 미사일의 요격 능력은 80%니까요.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 오기 때문에 얘가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을 하기 때문에 한 발에 대해서 요격 능력은 80% 정도 되는데, 만일에 얘가 운 좋게 안 맞고 다시 내려왔다고 한다면 다시 재차 한 발을 쏠 수 있어요. 즉, 2발 정도를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시간이 됩니다. 최초의 요격 지점으로부터 요격이 되지 않더라도 2차 요격 지점을 판단을 해서 되면 만일에 20%의 확률로 핵탄두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나머지 한 발이 올라가기 때문에 2발을 쏘게 되면은 거의 94% 정도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실험을 하는 미사일을 격추를 하게 된다면요, 그 격추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사일이 영해로 날아가는 경우는 격추를 할 수가 있지만 공해상으로 날아가는 경우는 격추를 할 수가 없어요. 공중 공간에서도 공간을 자기네들이 쓸 권리는 있거든요. 단 다른 나라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끔 일본을 본토를 넘어가서 날린 적도 있거든요, 북한이. 근데 그건 왜 가능하냐면 통상 우리가 영공의 개념을 고도 100km까지를 영공으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 위로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영공 침범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영공이라는 것은 영토와 영해를 잇는 이 3차원 공간을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km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100km 이상으로 날아가게 되면 그건 영공 침범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사일이 영공을 침범했다는 건요, 굉장히 도발적 의미가 큰 겁니다. 거의 전쟁 개시와도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상호 간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이 탄두도 무장 조건이 있어요. 딱 발사가 됐을 때부터 이게 핵미사일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핵미사일이 오다가 표적 지점의 일정 고도에 올라갔을 때부터 핵 무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핵발의 조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는 그 전에 얘를 때려서 직격 파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를 않게 되고요. 그보다 낮은 고도에선 패트리어트가 요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봐야 된다는 것이 이 핵 무장 조건의 고도가 어디까지인가는 탄에 따라서, 그리고 핵 탄두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고도에서 무장이 되는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20km 정도면 이 핵 무장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핵 융합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때리든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핵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방사능, 뭐 낙진이라든지 이런 우려는 있기는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북한이 핵을 쏜다면 이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마지막 선택의 수단이 바로 핵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만일에 핵을 쐈다 그러면 국제사회도 아마 북한으로부터 돌아서겠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이미 핵을 맞은 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겠죠. 저는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낭만화 정서가 놀라울 정도로 저는 차분하다고 보는데, 얼마 전 벌써 한 4년 전인가요? 이 토머스 프리드먼이 한국에 왔을 때 저와 인터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분쟁 지역을 다 다녀봤던 사람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 날 한국의 너무나도 평온한 일상을 보면서 놀랬다고 했는데, 즉
북한에 저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 이후에 너무나도 잦은 도발에 이 마음이 단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무서움과 심각함을 모르고 있는데, 사실 핵이라는 것은요, 한 번 맞는 순간 그 나라는 살아도 산 게 아닐 정도로 엄청난 데미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드와 같은 대탄도탄 방어망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핵을 쏘더라도 이 핵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방어 자산에 의해서 무력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섣불리 행동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북한의 핵과 핵미사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핵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낭만화해서 봐서는 안 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늘 긴장하고 잘 살펴야 될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보다 채널과 멋진 창창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